2018년 4월 8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주도 러크나우. 이날 요기 아디티아나트 주총리 관저 앞에서 한 소녀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 가족 4명이 함께 서서 절망적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놈들 좀 잡아주세요. 다행히도 소녀와 가족들은 현장의 경찰과 경비 인력에 의해 가까스로 제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울먹이던 소녀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알리려 했던 진실은 10개월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체포해 달라는 것, 그리고 그 가해자를 고발하려다 되레 누명을 쓰고 구금된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정치인도 공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고발한 남자는 당시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 소속의 현직 주의원 쿨디프 싱 센가르였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분신 시도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4월 9일 인도 전역을 더 깊은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녀가 그토록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결국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14개가 넘는 외상이 확인되었는데 담당 부검인은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몸에 불을 붙여야 했고 아버지는 구금 끝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 참혹한 연쇄 비극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은 10개월 전 한 권력자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6월 4일 일요일 저녁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우나오 지구의 평범한 시골 마을 마키, 이곳에 사는 샤시싱이라는 여성이 소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샤시싱은 센가르 의원의 먼 친척이자 신복이었고 소녀의 가족과는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가난한 소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의원님께 부탁하면 좋은 일자리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마침 지금 집에 계시다니까 나랑 같이 얼른 가보자, 응? 지독한 가난에서 가족을 구하고 싶었던 소녀에게 이 제안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샤시싱을 따라 센가르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경 샤시싱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소녀를 센가르의 저택에 숨겨진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소녀를 커다란 방으로 강제로 밀어넣었고 곧바로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방 안에는 우나오의 제왕이라 불리던 절대 권력자 쿨디프 싱 센가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소녀를 위력으로 제압했고 바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범행이 끝난 직후 센가르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입 한 번만 잘못 놀려봐. 너 하나로 안 끝나. 네 가족들까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2017년 6월 11일 또 다른 비극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소녀를 센가르에게 유인했던 샤시싱의 아들 슈밤 싱과 그의 운전기사 아우데시 티와리가 밤중에 소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이후 짐승들에 의해 여러 장소를 끌려다니며 감금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6월 21일 실종되었던 소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우라이아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기쁨도 잠시 소녀는 더 거대한 권력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마키 경찰서가 소녀가 당한 모든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 개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피의자 명단에 소녀를 직접 납치했던 납치범들의 이름만 올라와 있었고 이 모든 일의 배우이자 첫 범행을 저지른 센가르 의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2일 다행히 소녀는 사법행정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센가르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려 했지만 경찰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경찰은 센가르의 이름을 진술서에서 삭제하도록 강요했고 오히려 소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샤시싱과 일당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0개월 동안 소녀의 가족은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센가르 측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소녀와 삼촌 마헤시 싱은 2017년 7월 3일 안전을 위해 수도 델리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지사실과 고위경찰 당국에 수많은 탄원서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소녀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최고 권력자인 요기 아디티아나트 주총리에게 직접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생가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식 폭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총리에게 전달된 그 절박한 편지조차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소녀의 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소녀의 어머니는 운나오 최고사법재판소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원이 심리되기로 결정된 날이 바로 2018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는 정의가 시작되는 날이 아닌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참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4월 3일 소녀의 아버지가 법원 출석을 위해 운나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생가르 의원의 친동생인 아툴싱 생가르와 그의 부하들이 소녀의 아버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녀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즉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생가르 측 역시 같은 날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절규는 철저히 묵살한 채 오직 생가르 측의 신고만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폭행 피해자였던 아버지는 현장에서 가해자로 몰려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아버지에게 사제 권총한 자루와 실탄 4발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조작이었으나 당시 경찰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8년 4월 8일 소녀가 주총리 관저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녀의 분신 시도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아버지는 유치장 안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해자의 권력이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한 가족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걸까?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나오의 제왕이라 불렸던 쿨디프 싱생가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쿨디프 싱생가르는 인도 상류 계급인 타쿠르 카스트 출신의 정치인으로 그의 가문은 마키 마을에서 수십 년간 토착 권력을 행사해온 지역의 뿌리 깊은 실세였습니다. 생가르는 2002년 바우잔 사마즈당 후보로 처음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사마지와디당을 거쳐 2017년에는 집권여당인 인도인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4번이나 의원직을 거머쥐었습니다. 정당은 바뀌어도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갔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지역의 봉건 영주와 같은 지배력을 가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망은 가족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아내 상기타싱은 우나오 지구 지방의회 의장을 맡았고 형제들 역시 지역의 주요 권력기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생가르의 저택은 매일 청원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른바 다르바르 왕의 궁정이었으며 그곳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행정 관료들은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가 원하면 누구든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낼 수 있었고 반대로 누구든 풀어줄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살던 시골 소녀가 이러한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분신 시도와 바로 다음 날 이어진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은 생가르가 쌓아 올린 철옹성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곧 침묵하던 인도 사회를 깨우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이미 카투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소녀의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인해 들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나오의 비극이 더해지자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등 주요 도시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생가르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압도적인 비난 여론에 밀린 정부는 결국 2018년 4월 12일 성폭행 발생 10개월 만에 생가르에 대한 정식 수사 개시 보고서를 마침내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은 지역 경찰의 손을 떠나 인도 중앙수사국 CBI로 전격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3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생가르 사건을 직접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법과 질서가 생가르의 발 아래에 있으며 정부 관리들이 그와 직접 결탁해 있다고 수사기관을 강력히 질타하며 그의 즉각적인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저녁 인도 중앙수사국 CBI는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신문 끝에 드디어 쿨디프 싱생가르를 체포했습니다.
뒤이어 소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던 샤시 싱도 구속되었으며 가해자를 비호하며 사건을 조작했던 경찰관 6명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지 무려 31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가르가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해서 이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생가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소녀를 지탱하던 가족들은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2018년 11월 22일 소녀의 삼촌 마에시 싱의 전격적인 체포였습니다. 경찰이 델리에 있던 그를 잡기 위해 들고 나온 명부는 황당하게도 무려 18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2000년 우나오 판차야트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생가르의 동생 아툴 싱은 소녀의 아버지와 삼촌들이 자신에게 총을 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그들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이미 다른 가족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삼촌 마에시 싱 사건만 미결 상태로 남아 사실상 잊힌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가르 사건이 인도 전역을 뒤흔들던 2018년 말 경찰은 이 케케묵은 사건을 갑자기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강력범에게나 적용되는 갱스터 법까지 동원해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삼촌을 조직범죄자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경찰의 공작에 의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유치장에서 목숨을 잃고 삼촌마저 감옥에 갇히면서 소녀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할 남성 가족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가르 측의 끊임없는 살해 협박 속에서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019년 7월 17일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소녀의 가족들은 인도 대법원장 란잔 고고이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생가르와 그 부하들이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신변 보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호소문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16일 뒤 소녀가 예견했던 그 끔찍한 위협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경 폭우가 쏟아지는 레바렐리 파테푸르 도로 위를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고 당시 차 안에는 소녀와 두 고모 그리고 가족의 법적 싸움을 돕던 마헨드라 싱 변호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수감된 삼촌 마에시 싱을 면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소녀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소녀의 이모 푸슈파 싱과 신라 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소녀도 중상을 입고 한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함께 탔던 변호사 역시 전신에 골절을 입고 투병하다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시 트럭 추돌 사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조사 결과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트럭의 번호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칠한 검은 페인트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 톨게이트 CCTV를 확인한 결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번호판은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누군가 번호판 위에 무언가를 발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명령으로 소녀를 24시간 밀착 보호해야 했던 보안 요원 3명은 차에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그날 하필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럭 운전사와 트럭 소유자 모두 생가르 의원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트럭 소유자는 할부금 체납으로 인한 트럭 압류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대출업체는 압류 위협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증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증인들이 죽고 소녀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법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사고 직후인 2019년 7월 말 결국 분노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안팎에서 집권여당인 인도인민당이 범죄자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며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침내 사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란잔 고고이 대법원장이 이끄는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운나오 사건과 관련된 5개의 형사 사건을 모두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빼내 델리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들을 델리로 옮긴 이유는 소녀의 가족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생명의 위협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직후 실제로 트럭 사고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영향력이 막강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내에서는 더 이상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델리 티스 하자리 법원 특별재판부로 넘어갔고 다르메시 샤르마 판사가 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45일 이내에 재판을 속전속결로 완료하라고 명령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지역 경찰이 아닌 중앙예비경찰 경호팀을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겪고 나서야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인민당은 생가르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약 15개월 만에 그를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당은 생가르를 제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하거나 정지 상태로만 방치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삭시 마하라즈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생가르를 직접 찾아가 총선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해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델리로 넘어간 재판은 2019년 8월 초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9월 11일 인도 최고의 국립병원인 에임스 병원 내부에 전례 없는 임시법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소녀가 병실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소녀는 휠체어와 들것을 오가며 샤르마 판사 앞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증언했고 병실 안에서 가해자 측의 반대 신문까지 견뎌냈습니다. 법이 피해자를 기다리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직접 병실로 찾아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인도 전역의 시선이 다시 한번 델리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2012년 델리에서 한 여성이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지며 인도 전역을 뒤흔든 니르바야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여성 성폭력에 대한 저항과 정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바로 그날 또 다른 거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델리 티스 하자리 법원의 다르메시 샤르마 판사는 이날 쿨디프 싱 생가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녀를 생가르의 집으로 유인했던 공범 샤시 싱에게는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2월 20일 생가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연적 생물학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는데 이는 14년이 지나면 사회로 나올 수도 있는 일반적인 종신형과 달리 죽어서야 감옥 문을 나설 수 있다는 선고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생가르에게 250만 루피의 벌금을 선고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100만 루피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심판은 생가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를 납치해 짐승처럼 유린했던 가담자들에게도 법은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르메시 샤르마 판사의 판결문은 권력 앞에 비겁했던 공권력을 향한 매서운 꾸짖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 소녀의 증언에 대해 한치의 오점도 없이 진실하며 유죄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한 신빙성을 가졌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처절했던 투쟁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샤르마 판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수사 과정이 지독하게 가부장적이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앙수사국 CBI조차 여성 수사관을 배치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소녀를 수차례 반복 소환해 상처를 준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신고 접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생가르는 지역을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실세였고 피해자는 그에 맞설 힘이 전혀 없는 시골 소녀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침묵과 지연을 만들었으며 공포가 어린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짓눌렀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0년 3월 피해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심판도 내려졌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생가르의 친동생 아툴 싱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의 뒤를 이어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경찰들에게도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샤르마 판사는 한 가족의 유일한 생계 책임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그 어떤 너그러움도 베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가르는 인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델리의 티아르 교도소에 갇혔고 운나오의 제왕은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인도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이 쿨디프 싱 생가르의 종신형 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조건부로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황당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가해자 생가르가 적용받았던 가중처벌 조항, 즉 공무원에 의한 성폭행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형법상 주의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해석 하나로 생가르의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일반 성폭행으로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일반 성폭행의 법정 최소 형량은 7년, 이미 7년 5개월을 복역한 생가르에게 법원이 형기 만료에 따른 석방의 명분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그들은 델리의 상징인 인디아 게이트로 달려가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족들은 언론 앞에 서서 항의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경찰과 경호 인력에 의해 제지당하며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저 악마가 풀려나면 우리 목숨은 끝이다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등법원의 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6일 뒤인 2025년 12월 29일 인도 대법원이 긴급 개입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석방 결정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며 결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생가르가 단 하루도 감옥 밖으로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가르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9일 생가르는 재판이 길어지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풀어달라며 다시 한번 법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꼼수를 간파했습니다. 대법원은 생가르의 석방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고 오히려 재판이 길어서 문제라면 3개월 안에 끝내버리라며 고등법원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핑계로 감옥 문을 열려는 시도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2026년 3월 현재 쿨디프 싱 생가르는 여전히 델리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종신형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에 의해 막혔고 피해 소녀의 아버지 사망 사건 10년형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델리 고등법원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소녀는 이제 25살에 당당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인도의 법 때문입니다. 현재 그녀는 델리 남서부의 기토르니 지역에서 정부가 제공한 안전가옥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계비 경찰대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삼엄한 보호 속에서 소녀는 기적같은 일상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델리대학교 공개교육 과정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언젠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싸움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그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제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하려 합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가 그들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소녀가 정의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의 폭행과 고의적인 치료 방치 끝에 유치장에서 숨졌고 이모들은 번호판이 지워진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녀의 변호사도 같은 사고로 전신에 치명상을 입고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지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뿐인데 그녀의 주변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조력자 이렇게 4사람이 차례로 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외면할 때도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도 트럭이 자신을 덮쳐 온몸이 부서졌을 때도 심지어 종신형을 받은 범인이 권력을 이용해 풀려나려 할 때조차 그녀는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증언대에 섰고 인디아 게이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법원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골 소녀의 처절한 투쟁은 결국 인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가 피로 지켜낸 이 판결이 권력의 압박 앞에 다시는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이 또다시 법 위에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이긴 싸움이 마침내 그녀의 완전한 승리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